여러분, 우리가 매일 돈 넣고 빼는 은행 시스템 있잖아요. 이게 어떻게 매일 아침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멀쩡하게 돌아가는 걸까요? 궁금하지 않으시세요? 사실 그 뒤에는요,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보호 장치가 숨어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금융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, 이 금융 안전망의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생각해보죠.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의 아주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대출해 주잖아요. 그럼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, 내 돈 내놔 하고 한꺼번에 몰려오면 어떤 은행도 버티질 못하죠. 이걸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? 왜 이런 아슬아슬한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? 그 이유는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스템을 지키는 두 명의 수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. 비유하자면 한 명은 불이 났을 때 쏜살같이 달려오는 소방관 같고요. 다른 한 명은 애초에 불이 나지 않게 미리 막는 보험사 같다고 할까요? 자, 궁금하시죠? 그럼 첫 번째 수호자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수호자, 바로 소방관입니다. 중앙은행의 위기 대응이죠. 이 첫 번째 수호자가 바로 중앙은행인데요.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금융 시스템에 불이 났다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진짜 소방관 같은 존재예요. 위기 상황에서 돈, 즉 유동성을 쫙 공격해서 불길이 번지는 걸 막는 거죠. 중앙은행의 이 소방관 같은 역할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최종 대부자라고 불러요. Lender of Last Resort. 말 그대로 모두가 외면할 때 정말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는 존재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버텨주는 마지막 기둥인 셈입니다. 그럼 이 최종 대부자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? 여기에 대한 아주 클래식한 교과서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. 바로 19세기 경제학자 월터 베젓이 남긴 이 말인데요. 자유롭게 빌려주되 높은 이자율로 그리고 좋은 담보를 받고 빌려주어라. 야, 이 한 문장에 위기 대응의 핵심 철학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. 자, 이 원칙을 한번 제대로 뜯어볼까요? 핵심은 딱 이거예요. 깐깐하지만 화끈하게. 먼저 이자를 엄청 높게 부르는 거예요. 어중이 떠중이 오지 말고 정말 급한 것만 오라는 거죠. 그리고는 평소에 멀쩡했을 때 가치가 있었던 좋은 담보를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. 이게 없으면 칼같이 거절해요. 부실한 곳까지 살려줄 순 없으니까요. 그런데 만약 이 두 개의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했다? 그럼 그때부턴 망설이면 안 됩니다. 그냥 돈을 아낌없이 팍팍 쏟아부어서 시장 전체에 퍼진 공포를 한 방에 잠재워버리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 깐깐한 조건들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? 부실한 은행 하나 살리자고 이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. 핵심은 한 은행에서 시작된 불이 멀쩡한 다른 은행들로 번지는 이 전염을 막는 겁니다. 마치 옆 건물로 불길이 번지지 않게 방화선을 딱 치는 소방관의 역할? 바로 그 자체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수호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. 바로 보험사 역할인데요.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황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죠. 이 수호자는 불이 난 뒤에 출동하는 소방관이랑은 좀 달라요. 평소에 미리미리 보험료를 걷어뒀다가 혹시 사고가 터지면 바로 보상해주는 보험사에 훨씬 가깝습니다. 그게 바로 예금보험 제도예요. 이 표를 보시면 두 수호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딱 감이 오시죠? 중앙은행이라는 소방관이 숲 전체, 즉 금융 시스템 전체를 본다면 예금보험이라는 보험사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, 바로 우리 같은 개인 예금자들을 지켜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쪽은 일이 터진 후에 수습하는 역할이고 다른 한쪽은 애초에 일이 터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역할인 거죠. 그럼 이 예금보험 제도의 핵심은 뭐냐? 아주 간단합니다. 혹시라도 내가 돈을 맡긴 은행이 망하더라도 국가가 지정한 기관이 내 돈을 일정 금액까지는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약속. 바로 이 약속 하나가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. 이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은행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무작정 돈을 빼러 달려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. 그럼 그 일정 금액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일까요? 네, 바로 5천만 원입니다.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금이랑 이자를 합쳐서 한 금융기관당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돼요. 이 금액이 바로 우리가
에이, 괜찮아 하고 안심하고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셈이죠. 이 제도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는요,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첫째, 내 돈은 안전해 라는 믿음을 주니까 뱅크런 자체를 막아버리죠. 둘째, 은행 재무 상태 같은 거 잘 모르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게 해주고요. 그리고 셋째, 작은 은행들도 저 은행 망하면 어떡하지? 하는 사람들 불안감 없이 큰 은행들이랑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줍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으면 이 두 수호자 덕분에 우리 금융 시스템이 정말 완벽해 보이죠.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안전망에도 아주 아이러니한 그림자가 하나 드리워져 있습니다. 너무 안전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. 바로 도덕적 해이라는 아주 유명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.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. 지나치게 안전한 환경이 오히려 위험한 행동을 부추길 수 있을까요?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예가 많아요. 안전벨트가 있으니까 에이 좀 밟아도 되겠지 하고 과속을 한다거나 보험이 있으니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요. 금융 시스템에서도 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도덕적 해이가 어떻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첫 번째, 예금이 보험으로 보장됩니다. 그럼 두 번째, 우리 같은 예금자들은 굳이 은행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죠. 자, 그럼 세 번째, 은행 입장에선 어떨까요? 감시하는 눈이 사라졌으니 위험하지만 대박 한번 터트릴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대한 유혹이 엄청나게 커집니다. 결국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? 모두를 지키려고 만들었던 이 안전망이 오히려 시스템 전체를 더 위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. 이 표가 금융안전망의 딜레마, 그 양면성을 아주 잘 보여주네요. 보세요. 뱅크런을 막고 우리 같은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도덕적 해이라는 그림자가 딱 버티고 있죠. 심지어 위험한 은행들만 이거 보험 좋다 하고 몰려드는 역선택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. 최악의 경우에는 이 기금이 바닥나면 결국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할 수도 있다는 위험까지 항상 따라다닙니다. 자, 그럼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.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수호자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특히 1997년 외환위기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면 처음 흥미로운데요. 외환위기 이전에는 한국은행이 우리가 아까 배운 그 깐깐한 배쨋 원칙과는 좀 다르게 부실해진 기관에도 저금리로 특별용자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.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라는 정말 큰 위기를 한번 겪고 나서야 이래선 안 되겠구나 하고 법을 바꾸고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바로잡기 시작한 거죠. 그야말로 위기를 통해 정말 값비싼 교훈을 얻은 셈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수호자, 바로 예금보험공사도 중앙은행과 손발을 맞추면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평소에 보험기금을 잘 관리하고 또 문제가 생긴 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.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금융 안정이란 건 그냥 튼튼한 그물을 쳐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 그 그물만 믿고 사람들이 절벽에서 막 뛰어내리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. 결국 안정과 그 안전 때문에 생기는 위험 추구 사이에서 벌이는 아주 아슬아슬하고도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, 그게 바로 금융 안정의 본질인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추락하는 사람은 당연히 구해줘야 하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뛰어내리도록 부추기지는 않는 그런 안전망. 과연 우리는 그런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이 어렵고도 중요한 줄다리기의 균형점은 대체 어디일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